6월 12일에 태어난 나는 오늘로 13살이 되었다. 비와 함께 시작한 오늘이지만 다행히도 소나기라서 이제 곧 해가 뜰 것이다. 생일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가. 삶이라는 선물을 해마다 다시 받는 것이니 말이다. 엄마는 집에 사람들을 많이 초대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점점 더해지는지 엄마는 자주 몸을 떨며 울먹인다. 내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진정한 친구들만 부르자는 엄마의 뜻에 따라 아빠의 친구들,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몇몇 이웃들, 그리고 나의 학교 친구들 2명을 초대했다. 생일 선물을 많이 받았지만 아빠가 건네준 일기장이 제일 마음에 든다. 일기장의 표지는 빨갛고 하얀 스코틀랜드식 격자무늬 천으로 되어 있고 엄지 손톱만한 금색 자물쇠가 달려있다. 자물쇠라는 말은 얼마나 사랑스러운 단어인가. 내겐 이 단어가 새벽녘의 종소리처럼 또렷하게 들린다. 일기장을 꼭 껴안고 이제부터는 일기장에 제비꽃의 보라색을 닮은 비밀들만 담겠다고 다짐한다. 종이는 사람보다 참을성이 많다. 가끔 밖에 나갈까 말까를 고민하는 것조차 귀찮아 뒹굴뒹굴하는 날이면 더욱 이 말이 떠오른다. 종이는 내가 적은 글을 남에게 절대 보여주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모조리 털어놓아도 괜찮을 것이다. 안내의 일기 중에서. 나의 일기장. 내게도 드디어 진정한 친구가 생겼다. 하얀 여백으로 가득한 나의 일기장은 아직 정복되지 않은 세계다. 나는 이제부터 일기장을 나만의 비밀들로 조금씩 조금씩 채워갈 것이다. 나는 이웃에 사는 친구들과 함께 시를 쓰고 그것들을 비밀스러운 노래라도 되는 것처럼 꽃들 사이에 있는 우편함에 살짝 넣어준다. 아빠를 이 놀이에 초대해야 할지 고민된다. 아빠는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 주시는 분이니까. 엄마도 아빠만큼 사랑하지만 엄마는 내게 시키는 일이 너무 많다. 안내야, 방 정리 좀 하렴. 안내야, 청소 좀 도와주지 않겠니? 안내야, 치마 좀 더럽히지 않게 조심해라. 안내. 그럴 때마다 키티에게로 도망쳐서 말해줄 것이다. 키티야, 나 혼자만 알고 있는 얘기들을 너에게 들려줄게. 글은 마음속 이야기를 잘 들어주니까 천사들의 맑은 웃음처럼 솔직한 이야기만 너에게 들려줄게. 나는 아직 누구에게도 그런 적이 없지만 너에게만은 모든 것을 믿고 고백하게 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나는 너에게 위로와 안식을 구하고 싶다. 안내의 일기 중에서. 키티에게. 조만간 긴 여행을 떠나야 할 것 같다. 며칠 전에 엄마는 너무 가혹한 운명이라며 흐느꼈다. 무엇이 가혹하다는 것일까? 키티야, 이곳을 떠나게 된다고 해도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을 약속할게. 하늘이 왜 이렇게 험하게 요동치는지 모르겠구나. 우리 가족 앞에 또 다른 슬픔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라도 하는 것일까? 사랑해, 안내가. 키티에게. 세상은 나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다들 아주 좋은 사람들 뿐이라고 생각해. 이제 나는 우리 집과 작별 인사를 준비하고 있어. 아빠가 다른 곳으로 우리를 데려갈 준비를 하시는 것 같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집에서 살지 못하게 되었고, 내 느낌으로는 우리 가족에게 좋은 날은 결코 오지 않을 것 같아. 안내가. 공포의 시간. 이제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만 거리에 나갈 수 있고 유대인이 주인인 상점에만 출입할 수 있다. 이제는 예전에 독일에서 그랬듯이 옷에 다윗의 별을 달아야 한다. 엄마가 내 코트에 다윗의 별을 다는 걸 악착같이 거부하고 있어. 내가 직접 한 땀 한 땀 꿰맸다. 내가 유일하게 좋아하는 운동은 탁구다. 하지만 이제 탁구대도 치워야 한다. 아빠는 조만간 좋은 시간들이 올 거라고 입버릇처럼 강조하시지만 그 말 속에 아빠조차 확신하지 못하는 공허함이 묻어난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떤 글에서도, 암스테르담의 어떤 풍경에서도, 심지어 키티에게서도 편안함을 찾을 수 없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갈 곳도 없다. 믿을 사람도 없다. 집안에 점점 정적이 흐른다. 엄마와 다툴 때가 많다. 엄마는 항상 모든 게 제자리에 온전히 정돈되어 있기를 바란다. 나치도 굉장히 질서를 강조한다. 그들은 구김 하나 없는 유니폼에 아주 큰 부츠를 신고 질서 있게 행진한다. 나는 나치의 질서 정연한 행진에 전율하면서
왜 집에서까지 그들의 질서를 따라야 하는지 궁금하다. 파랗게 칠해놓은 내 방에서 피난처를 찾는다. 나는 항상 내 옆자리를 지키는 키티와 모든 걸 나눈다. 요즘같이 불확실한 시대에 키티는 나에게 비밀스러운 안식처가 되어준다. 나치 경찰이 언니를 강제 수용소로 보내야 한다는 명령서를 들고 우리 집을 찾아왔다. 결코 거역할 수 없는 명령서를 받아들고 언니와 엄마가 부둥켜 안고 운다. 아빠의 친구들이 강제 수용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소문을 전해준다. 나치가 유대인들이 죽을 지경이 될 때까지 노동을 시키고 그런 다음엔 수용소에 가두고 죽음에 이르도록 독가스를 마시게 한다고 했다. 나는 요즘 같은 시대라면 어쩌면 그런 일이야말로 가장 빠르게 나치로부터 해방되는 길이고 가장 편안하게 죽음에 이르는 방법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언제부턴가 내 눈은 점점 풀이 죽어가더니 엄마의 눈처럼 반짝임이 사라져버렸다. 희망을 잃는 것보다 더 비참한 비극이 있을까? 이제 나는 눈물조차 흘리지 않는다. 눈물이 나를 비극의 구렁텅이에서 구원해 줄 수는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도 아빠는 미소를 잃지 않는다. 아빠가 직장 동료들을 집에 초대할 때면 그나마 세상이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다. 우리 집 거실의 창문 너머로 작은 정원이 보인다. 망연한 눈길로 화초들이 시들어가는 걸 바라보며 나는 키티에게 말한다. 키티야, 내가 사랑하고 아끼는 것들이 산산조각 나고 있단다. 어느 날 이른 아침, 너무 일러서 밤인지 낮인지 구분할 수 없는 시간에 아빠가 나를 깨웠고 그 순간 온 세상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 안내야, 당장 떠나야 한다.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묻지도 웃지도 말고 그냥 따라오렴. 아빠가 나의 소중한 일기장 키티를 가방에 넣는다. 그동안 키티는 내가 쏟아내는 너무 많은 말들에 지쳤을 테니 가방 안에서 잠시 쉬어야 좋을 것이다. 아빠가 내 방을 꾸며주기 위해 건네주었던 유명한 사람들의 사진을 비롯해서 많은 것들이 가방에 차곡차곡 들어간다.
엄마가 옷을 겹겹이 입혀준다. 코트, 스웨터, 양말까지. 이제 겨우 가을의 시작인데 마치 북극으로 모험을 떠나는 것 같다. 엄마는 이어서 내 호주머니에 먹을 것을 채워 넣어준다. 나는 통조림 콩과 과일이 들어간 주머니에 반딧불을 함께 담는 광경을 상상하며 살짝 미소 지었다. 우리 가족이 집을 나섰을 때는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새벽 5시였다. 평소 같으면 파도 소리로 시끌벅적할 해변도 잠잠했다. 우리가 정든 집과 작별 인사를 할 때 자전거는 담벼락에 우두커니 기대어 있었고 정원의 밤나무만이 조용히 손을 흔들고 있었다. 아빠 회사에 다니는 미프가 키가 큰 해바라기를 닮은 밝은 미소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미프는 엄마와 언니 그리고 나에게 작은 꽃다발을 건네주었다. 네덜란드인인 미프는 아빠의 비서이자 친구로 내가 언젠가는 연애 이야기 같은 걸 물어보리라 생각하고 있었을 만큼 친절한 여성이다. 은신처. 아빠의 회사 안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스러운 공간이 있다. 이제야 비로소 이해가 간다. 아빠는 여기에 우리 가족이 숨어있을 은신처를 마련해 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폭풍이 지나갈 때까지 이곳에서 다른 가족들과 함께 지내게 될 것이다. 이 은신처에 대해 너무 많은 얘기를 하는 게 두렵다. 내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은신처가 책으로 가득한 책장 뒤에 있다는 것이다. 그 옆으로는 빗자루, 쓰레받기, 대걸레가 있는 방이 있고 그 뒤로 돌아가면 우리 가족이 머무는 방과 연결되는 또 다른 문이 있다. 이곳에서는 규칙이 있다. 저녁 8시 이후에는 절대 말을 해서도 안 되고 화장실 물을 내려서도 안 된다. 재채기도 해서는 안 된다. 어떻게든 기척을 내지 않아야 나치의 눈길을 피할 수 있다. 나는 종종 이렇게 묻곤 한다. 나치의 머릿속에는 과연 어떤 미치광이 같은 생각들이 춤추고 있는 것일까? 그들은 왜 이렇게까지 유대인을 증오하는 것일까?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유대인이 그들과 뭐가 그렇게 다른가? 모든 인간은 하나의 가족인데 그들은 왜 그렇게 잔인하게 편가르기를 할까? 은신처에는 통조림 음식이 많다. 무화과, 말린 과일, 그리고 책도 있다.
은신처 구석에 있는 내 방에는 아빠가 전에 살던 집에서 가져온 사진들이 걸려 있다. 하지만 엄청나게 큰 커튼과 짙은 어둠 때문에 사진 속 인물들의 미소는 보이지 않는다. 모든 게 다 그렇다. 삶을 압도하는 거대한 어둠 속에서 내 가슴 속 희망마저 점차 빛을 잃어간다. 별들과 함께 있고 싶어서 나는 키티를 꼭 껴안고 밤이 오기를 기다린다. 키티에게 쏟아내는 말들에서 위안을 받기 위해서. 창문 너머로 몸집이 꽤 큰 나무 한 그루가 보인다. 멋지게 생긴 나무라서 꼭 껴안아주고 싶지만 함부로 은신처를 벗어날 수 없기에 그냥 희망사항으로 남겨둔다. 내 방엔 작은 벽시계가 있다. 세상의 모든 시계는 노년의 신사처럼 진지한데 이 시계만큼은 아이 같은 평화로움을 내게 선사한다. 째깍, 째깍, 째깍. 한참을 초침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문득 조만간 이 은신처마저 떠나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나치의 악랄한 손길에서 벗어나려면 지구 끝까지 가야 할지도 모른다. 이곳에서는 시작도 끝도 없는 것처럼 시간이 길다. 무료함을 이기기 위해 이따금 학교 친구들을 생각하며 그 아이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떠올릴 때가 있다. 우리는 학교에서 너무 갑자기 사라져버렸다. 이로써 언니와 나는 친구 하나 없는 외톨이가 되었는데 유대인을 숨겨주는 건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이니 앞으로는 우리를 찾는 사람도 없을 것이다. 미프가 맛있는 잼을 비롯해서 내가 몇 번이고 읽고 또 읽는 책과 신문,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영화 배우들이 있는 잡지를 가져다 준다. 나는 책 속의 등장인물과 잡지 속의 영화 배우들하고 대화를 나눈다. 때로는 내가 책 속의 주인공이 되어 이야기를 이끌어가기도 한다. 영화 배우의 친구가 되어 삶에 대해, 희망과 절망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른이 되었을 때의 내 모습에 대해 대화를 나누곤 한다. 내 방의 창문 너머에 있는 나무를 보며 내가 잠든 사이에 초록색 나뭇잎들이 나를 숨겨주는 상상을 한다. 그러다 겨울 나무들의 헐벗음을 떠올리며 언젠가는 나 또한 그렇게 되어버리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나는 이제 몸에 변화가 와서 한 사람의 여자가 되어가고 있다. 이곳에서 예쁜 원피스를 입는 건 아무 의미가 없지만
그래도 해질녘이 되면 입술에 살짝 립스틱을 바르곤 한다. 은신처에서 함께 지내는 패터와 친구가 되었다. 패터는 다른 가족의 아들이다. 우리는 종종 조용히 대화를 나누기 위해 은신처 안에 다락방으로 간다. 그곳은 너무 조용해서 우리가 나누는 말조차 허공으로 사라져버릴 것 같지만 그곳에서만 느낄 수 있는 안온함과 고요함이 너무 좋다. 다락방에 햇빛이 조금 드는 날이면 나는 패터에게 말한다. 우리는 지금 해변에 와 있어. 아주 멋진 해변에 와 있다고 생각하자. 나는 이런 상상을 하면서 무엇에도 속박되지 않는 내 모습을 떠올린다. 상쾌한 공기를 들어마신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자유롭게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절망감에 몸을 떤다. 언제쯤이나 마음껏 숨쉬고 노래하며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